내 부유한 오빠가 죽고 나에게 유서 깊은 농장과 500마리의 한우, 그리고 막대한 현금이 예치된 계좌를 남겼다. 10년 넘게 연락이 끊겼던 아들이 갑자기 나타나 말했다. 어머니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실 수 없잖아요. 이제 저 없이는 안 되실 거예요. 하지만 내 변호사와 경찰관이 방으로 들어서자 그는 즉시 2걸음 뒤로 물러섰다. 화요일이었다. 달력 페이지 사이에 끼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평범한 날. 나는 내 시집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윤동주 시집은 윤동주 시집끼리, 김소월 시집은 따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정년 퇴임 후 학교를 떠난 지 6개월, 새로운 삶의 리듬을 찾으려 애쓰고 있었다. 아침에는 차 한 잔, 가벼운 체조, 그리고 책과 조용한 음악. 김서희 여사님 되십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대화를 틀려는 시도 없이 딱딱하고 공식적이었다. 법무법인 세종의 최정우 변호사입니다. 안동 씨입니다. 안동. 그 말을 듣자마자 속이 차갑게 식었다. 그곳에는 내 이복 오빠, 태환이 살고 있었다. 유감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강태환 회장님께서 오늘 새벽에 별세하셨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윤동주 시선집이 툭 하고 카펫 위로 떨어졌다. 방 안이 텅 빈 것처럼 그 둔탁한 소리가 정적 속으로 퍼져나갔다. 태환 오빠. 나보다 15살 많았던 오빠. 드문 만남, 드문 전화. 하지만 그가 어딘가에 있다는 생각, 나를 기억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늘 마음이 따뜻했다. 월요일에 있을 유언장 낭독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소리가 말을 이었다. 태환 농축산 부지 내에서 진행될 겁니다. 유언장이라니. 내가 왜 거기에? 아마 형식적인 절차거나 기념품 하나쯤 남겨주려는 것이겠지. 편지라든가. 우리는 거의 2년 동안 대화하지 않았다. 오빠의 아내인 형님이 돌아가신 후 그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나도 굳이 그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 연락을 자제했다. 저녁 무렵. 나는 안동으로 가는 KTX 일반석 표를 사고 도심 근처의 저렴한 숙소를 예약했다. 내 교사 연금으로는 사치를 부릴 수 없었지만 마지막 인사는 해야만 했다. 여행 가방을 싸다가 책상 서랍에서 3년 전 태환 오빠가 보낸 마지막 편지를 발견했다. 언제나처럼 무뚝뚝한 문장들이었다.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묻고 자기 사업은 잘 되고 있다고 썼다. 그리고 마지막에 서준에 대한 한 줄이 있었다. 내 아들 녀석이 제 어미가 어떤 사람인지 언젠가는 깨닫기를 바란다. 가슴속에서 익숙한 연민이 차올랐다. 그 아이 없이 보낸 10년. 반송된 엽서, 침묵하는 전화, 그리고 어떻게든 작은 연결고리라도 만들어보려 했던 나의 부질없는 시도들. 이혼 후 전 남편은 아들에게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고 가족을 버렸는지 주입하며 철저히 내게서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내가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는 쏙 빼놓고 말이다. 길은 끝없이 이어졌다. 마침내 태환 농축산에 들어섰을 때 나는 잠시 숨을 멈췄다. 평생 딱 3번 와본 곳이었지만 올 때마다 그 규모에 압도당했다. 기둥이 있는 웅장한 한옥 본체, 1층을 따라 넓게 이어진 툇마루, 그리고 그 주위로 펼쳐진 수천 평이 잘 관리된 목초지에서 한우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었다. 건초 냄새, 흙먼지 냄새, 그리고 무언가 따뜻하고 주인의 손길이 닿은 듯한 냄새가 났다. 입구에서 흠잡을 데 없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를 맞았다. 김서희 여사님, 최정우 변호사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우리는 서관의 서재로 들어갔다. 천장까지 닿는 책장에는 낡고 새로운 책들이 가득했고 짙은 색 원목으로 만든 육중한 책상 위에는 이미 서류 폴더들이 놓여 있었다. 방에는 우리 둘뿐이었다. 다른 분들은 안 계신가요? 나는 형님의 먼 친척이나 농장 관리인 중 누군가를 떠올리며 물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유언장 낭독은 여사님께만 해당됩니다. 그는 안경을 고쳐 쓰고 차분하고 엄숙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처음 몇 문단은 딱딱한 법률 용어들이라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다 한 구절이 벼락처럼 나를 내리쳤다. 본인의 모든 재산, 태환 농축산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과 500두의 한우, 그리고 약 수백억 원에 달하는 투자 자산 및
은행 계좌 일체를 나의 유일한 혈육인 동생 김서희에게 상속한다. 나는 그대로 돌처럼 굳어버렸다. 뭔가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내 목소리가 아닌 것처럼 속삭였다. 최 변호사는 살짝 미소 지으며 서류를 내 쪽으로 밀어주고 해당 문단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검은 글씨로 선명하게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착오 없습니다. 그가 말했다. 강태환 회장님의 뜻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개인적인 편지도 있습니다. 봉투를 뜯을 때 손이 떨렸다. 힘있고 기울어진 태환 오빠의 필체가 간결한 단어들을 써 내려갔다. 서희야, 네가 이걸 읽고 있다면 난 이미 없겠구나. 우리 부부에겐 아이가 없었고 친척도 거의 없지. 내게 유일한 진짜 가족은 너뿐이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나는 네가 어떻게 버티는지 지켜봤다. 쉬운 돈을 줬지 않고 이혼 후 힘들었을 때조차 구걸하지 않았지. 이건 선물이 아니야, 서희야. 이건 내 굳건한 성품에 대한 인정이다. 현명하게 사용하고 잘 살아다오.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형님과 내가 사람들을 위해 시작했던 일을 계속해 주길 바란다. 눈을 깜빡이자 글자들이 번졌다. 눈물이 시야를 가렸다.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나는 택시비도 아껴야 하는 빠듯한 예산의 연금 수급자였는데 이제 경상북도에서 손꼽히는 대규모 농장의 주인이자 평생 꿈도 꿔보지 못한 거액의 자산을 갖게 되었다. 이제 전 뭘 어떻게 해야 하죠? 나는 그에게 묻기보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제부터 김서희 여사님, 최 변호사가 희미한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짊어져야 할지 막막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다. 서류 폴더와 도장, 내 이름이 적힌 반듯한 글자들을 보며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그리고 그가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가장 중요한 이유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만을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이 새로운 삶이 얼마나 빨리 그 모습을 드러낼지 아직 알지 못했다. 장례식장은 크지 않았지만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진심으로 슬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호기심에 찬 이들도 있었다. 알려지지 않은 동생이 농장 전체를 상속받았다는 소식은 지역에 금방 퍼져나갔다. 나는 맨 앞줄에 홀로 서서 낯선 얼굴들로부터 조의를 받았다. 거의 모든 이들이 귓속말로 덧붙였다. 강태환 회장님께서 여사님을 정말 존경하셨습니다. 존경했다고? 내 기억 속 오빠는 과묵하고 친절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사람이었다. 그가 나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말을 듣는 것은 신문에서 나에 대한 낯선 기사를 읽는 것처럼 이상하고 어색했다. 발인 후 최 변호사는 본체에서 추도 연회를 마련했다. 나는 태환 오빠의 서재, 이제는 내 서재가 된 곳에 있었다.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자선 행사에서 형님과 함께 있는 모습, 승마장에서, 가축 품평회에서 찍은 사진들. 내가 거의 닿아본 적 없는 낯설고 호화로운 삶이었다. 문가에 희끗희끗한 머리에 키 큰 남자가 나타났다. 햇볕에 그을린 차분한 얼굴이었다. 김서희 여사님, 윤기철이라고 합니다. 보안실장입니다. 강태환 회장님과 20년 동안 일했습니다. 직책은 빼고 그냥 윤 실장님이라 부르겠습니다. 저는 서희라고 불러주세요. 나는 여전히 주인 행세가 어색해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회장님께서 장례 후에 이걸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윤 실장이 작은 태블릿 PC를 건넸다. 보안 시스템 접근 권한입니다. 전체 경계, 출입구, 창고, 본체까지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요. 나는 들판 한가운데의 이 고요한 곳에서 왜 이런 조치가 필요한지 잘 이해하지 못한 채 감사 인사를 했다. 이 신중함이 얼마나 시기적절하게 필요해질지 그때는 알 턱이 없었다. 저녁이 되자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집은 고요해졌다. 나는 침실로 올라갔다. 낯선 공기, 낯선 침대. 마치 남의 삶에 침범한 기분이었다. 막 옷을 갈아입으려는데 아래층에서 소란이 들렸다. 날카롭고 집요한 목소리. 그리고 10년 동안 듣지 못했지만 고통스러울 만큼 익숙한 또 다른 목소리.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서준이. 나는 아래층으로 달려내려갔다. 현관에는 더 늙고 관자놀이에 흰머리가 생긴 그가 서 있었다.
하지만 언젠가 내게 들꽃을 가져다 주었다가 아버지와 그의 진실을 택하고 몇 년 동안 사라져 버렸던 내 아들, 바로 그 아이였다. 엄마. 목소리는 더 낮아지고 거의 남처럼 낯설었다. 외삼촌 소식 듣자마자 왔어요. 정말 갑작스럽구나. 나는 속이 떨렸지만 애써 태연하게 말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와 의무감에 하는 것처럼 어색하게 나를 안았다. 그의 시선은 현관의 화려한 천장과 계단을 훑었다. 그가 관심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이 집이었다. 여긴 농장이 엄청나잖아요. 그가 빠르게 말을 쏟아냈다. 가축들, 사람들, 재정 문제까지. 혼자서는 감당 못하실 거예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내가 반박하려 입을 열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제가 경영을 맡을 수 있어요. 어머니는 시내의 작은 아파트로 옮기셔서 신경 쓸 일 없이 편하게 지내시고요. 어머니한테는 안정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 순간 문틈으로 최 변호사와 윤 실장이 소리 없이 나타났다. 그들은 어떤 불필요한 몸짓도 없이 그저 서서 듣고 있었다. 결정하기 전에 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최 변호사님과 함께 유언장의 나머지 조건들을 마저 들어봐야겠구나. 물론입니다. 최 변호사가 가죽 폴더를 들고 앞으로 나섰다. 친족의 참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항들입니다. 서재로 가시죠. 우리는 긴 책상에 둘러앉았다. 서준은 내 맞은편에 앉았다. 그의 얼굴에서는 자신감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다. 윤 실장은 누가 누구의 영역을 지켜야 하는지 아는 사람처럼 문가에 조용히 섰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최 변호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김서희 여사님께서 유일한 상속인이십니다. 하지만 강태환 회장님께서는 그의 삶에 참여하지 않던 이들이 갑자기 재산에 관심을 보일 경우를 대비해 특별 조항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서준이 안절부절 못했다. 그의 시선은 책장을 훑으며 가격과 가능성을 계산하는 듯했다. 어떤 조항들이죠? 나는 짐작이 가면서도 물었다. 첫째, 2년 동안 여사님의 개인적인 결정과 농장 후견인들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자산 처분도 불가능합니다. 친족에게 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일절 금지됩니다. 서준이 눈에 띄지 않게 턱을 꽉 깨물었다. 둘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가족 구성원은 수습 기간을 거쳐야만 업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 참여도 농장의 이익 준수, 그리고 여사님의 안녕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는 전적으로 여사님께 달려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셋째, 2명의 신탁관리인이 임명되어 있으며 이들은 여사님께 직접 보고하고 성급한 인사 및 재정 결정을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족한테는 좀 이상한 제약이네요. 서준이 참지 못하고 말했다. 강태환 회장님은 비상한 성견 지명이 있으셨습니다. 최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자신의 동생을 보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윤 실장이 나지막이 헛기침을 했다. 그리고 회장님의 지시에 따라 농장 내 주요 시설에는 통합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체의 공용 공간과 사무 공간에는 경고 표지판과 함께 영상 및 음성 녹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잠시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 의미는 명백했다. 이 대화는 기록되고 있다는 것. 서준의 눈에 짜증과 함께 경계심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최 변호사가 봉인된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진단 후 강태환 회장님께서는 재산을 노리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들에 대한 비밀조사 보고서를 의뢰하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유언 조건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 여사님의 지시에 따라 이 정보가 공개될 것입니다. 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 안에 무엇이 있든 그는 그것을 알고 싶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필요 없을 겁니다. 그가 재빨리 말했다. 이에 제기할 생각 없어요. 전 그냥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말이 아니란다. 내가 조용히 대답했다. 10년의 침묵이 우리 사이에 엄마라는 한마디로 뚫을 수 없는 벽을 세워놓았다. 만약 네가 조언자가 아니라 아들로서 어머니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나도 노력해볼 생각은 있어. 하지만 농장은 건드리지 말자. 그는 침을 삼키고 새로운 규칙에 적응하려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디서 묵고 있니? 긴 하루 끝에 몰려오는 피로를 느끼며 내가 물었다. 공항에서 바로 여기로 왔어요. 그가 실토했다. 부지 내에 별채가 있습니다. 윤 실장이 끼어들었다. 열쇠를 준비해 두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준이 말했다. 희미한 희망이 스쳤다가 곧 사라졌다. 그들이 나간 후 최 변호사가 잠시 남았다. 보고서 내용을 알고 싶으십니까? 나는 봉투와 표지에 적힌 내 이름, 그리고 내 손을 보았다.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오늘은 아니에요. 그냥 가까이 둬주세요. 왠지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나는 아직 담배와 종이 냄새가 나는 서재에 홀로 남았다. 툇마루로 나갔다. 목초지 위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고 어딘가에서 밤새들이 속삭였다.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 소리는 농장이고요. 속에서도 살아있음을 상기시켰다. 태환 오빠는 내게 돈만 남긴 것이 아니었다. 어디까지가 가족이고 어디부터가 그저 말뿐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남겨주었다. 나는 보안실에서 받은 태블릿을 손에 쥐고 내일부터는 오빠 곁에서 진심으로 일했던 사람들과 함께 모든 것을 진지하게 파악하기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내일 내가 몰랐던 오빠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아직 준비되지 않은 글귀들을 읽게 될지도 모른다고. 새벽녘 나는 진한 녹차 한 잔을 들고 넓은 툇마루로 나갔다. 목초지 위로 옅은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미 일터로 향하고 있었다. 그들은 조용하고 재빠르게 움직였다. 마치 내가 없어도 이곳의 모든 것은 제자리를 알고 있는 듯했다. 자갈길을 따라 픽업트럭 한 대가 집으로 다가왔다. 운전석에서 50대쯤으로 보이는 여성이 뛰어내렸다. 다부진 팔과 야구 모자 아래로 따 넘긴 머리. 햇볕에 그을렸지만 불필요한 미소 없이 상대를 찬찬히 살피는 얼굴이었다. 김서희 여사님, 저는 오수진입니다. 농장 소장입니다. 소란스러워지기 전에 먼저 인사드리려고 들렀습니다. 우리는 악수했다. 그녀의 손바닥은 마르고 단단했다. 나는 즉시 그녀에게 호감을 느꼈다. 그냥 서희라고 불러주세요. 나는 즉석에서 배우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강태환 회장님께서 여사님을 존경하셨지만 당신의 계획은 혼자 간직하는 분이셨죠. 제가 이 농장을 관리한 지 15년 됐습니다. 원하시면 한 바퀴 돌면서 어디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드릴까요? 우리가 겨우 몇 마디 나눴을 때 별채의 문이 활짝 열렸다. 서준이 현관으로 나왔다. 멀리서도 어깨가 약간 앞으로 쏠려 있었고 시선은 날카롭게 무언가를 평가하고 있었다. 제 아들입니다. 내가 설명했다. 어제 왔어요. 알겠습니다. 오 소장의 눈에 무언가 아는 듯한 빛이 스쳤지만 표정은 평온했다. 서준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정중해 보일 정도로만 미소 지었다. 박서준입니다. 마치 비즈니스 미팅이라도 하는 것처럼 자신을 소개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농장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매출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사료 공급과 판매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죠? 계획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 소장이 건조하게 대답했다. 분기 감사는 한 달 전에 마쳤고 수치는 양호합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고 최적화 방안을 제안해 드릴 수 있을 텐데요. 그는 이미 조언자 역할을 탐색하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규정대로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농장 부지를 둘러보았다. 따뜻한 축사 안의 송아지들, 사료공장, 정비소, 마구간, 그리고 멀리 반듯한 사각형으로 펼쳐진 밭들. 서준은 계속해서 효율성, 자산 회전율, 자산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지만 나는 오 소장의 차분한 리듬을 따랐다. 물은 이쪽, 수의사는 저쪽, 구매는 일정에 따라. 우리는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작고 현대적인 건물에 다다랐다. 강태환 회장님의 사무실입니다. 오 소장이 말했다. 윤 실장님 말로는 가장 중요한 서류들이 저곳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더더욱 확인해 봐야겠네요. 서준이 활기를 띠며 문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키패드 패널에서 숫자들이 깜박였다. 윤 실장님께 암호가 있습니다.
내가 상기시켰다. 변호사와 1차 검토를 마친 후에 접근 권한을 주기로 약속하셨어요. 서준의 얼굴에 순간 실망감이 스쳤지만 그는 곧 어깨를 으쓱하며 그것을 감췄다. 급한 거 아니니 기다리죠, 뭐. 그는 가볍게 말했지만 손가락이 순간 주먹으로 쥐어졌다. 농장을 둘러본 후 나는 본체로 돌아와 서재. 아니 어제까지 태환 오빠의 서재라 불렸지만 오늘부터는 점점 내 것이라는 단어가 맴도는 그곳에 문을 잠그고 들어갔다. 오랫동안 책상을 바라보다가 손바닥으로 덮개를 쓸어보았다. 위쪽 서랍을 열자 노트, 펜, 깔끔하게 정리된 영수증들이 있었다. 두 번째 서랍에는 두껍고 세월의 흔적으로 색이 바랜 가죽 다이어리가 있었다. 나는 거의 닫을 뻔했다. 남의 물건이니까. 하지만 내 이름이 눈에 걸렸다. 서희 아들 문제로 사설 전문가와 상담했다. 나는 자리에 앉아 책갈피가 끼워진 페이지를 펼쳤다. 태환 오빠의 그 자신감 넘치는 필체였다. 2년 전 기록, 확인되었다. 안타깝게도 3개의 프로젝트를 실패했고 투자자들은 손실을 봤다. 현재 제주도에서 부동산 관련 일을 기웃거리고 있다. 노인 소유주들을 상대로 한 사기 수법이다. 전 남편에게 배운 수법 그대로다. 매력, 약속, 그리고 양심의 부재. 그 이상. 40살 연상의 부유한 여성과 짧은 결혼. 모든 게 돈 때문이었고 금방 끝났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가슴이 차가워지는 그림이 그려졌다. 태환 오빠는 호기심 때문에 감시한 것이 아니었다. 언젠가 서준이 나를 찾아 이곳으로 올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서희는 알 권리가 있다. 그가 썼다. 하지만 직접 말하면 상처만 줄 것이다. 유언장에 방어 장치를 마련하고 그녀가 스스로 볼 시간을 주는 것이 낫다. 그녀는 생각보다 강하다. 문에서 조용한 기척이 느껴졌다. 흥미로운 거라도 찾으셨어요? 서준이 우연인 청문턱에 서 있었지만 눈은 예리하고 경계심에 차 있었다. 나는 다이어리를 닫고 서랍에 밀어 넣으며 숨을 골랐다. 서류 정리 방식에 익숙해지는 중이야. 서류가 산더미 같네. 그가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시선이 책장과 금고, 그리고 나를 훑었다. 엄마, 이 많은 걸 혼자 감당하기 힘드실 거라 생각했어요. 농장 매각을 고려해보고 현명하게 투자해서 편안하게 사시는 게 어때요? 제가 제주도에 실력 있는 사람들을 알아요. 조언해 줄 겁니다. 매각은 고려하지 않아.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태환 오빠와 형님이 몇 년에 걸쳐 이룬 거야. 나는 이걸 지키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할 거야. 그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비웃었다. 그건 감정이지 계산이 아니에요. 이 모든 걸 경영하려면 경험이 필요해요. 경험은 쌓으면 되는 거지. 내 목소리가 얼마나 차분하게 들리는지 나 자신도 놀랐다. 30년 동안 아이들에게 머리로 생각하는 법을 가르쳤어. 이것도 배울 수 있겠지. 내게는 오 소장님도 있고 팀도 있고 최 변호사님도 계시니까. 서준은 나를 다른 눈으로 마치 예상치 못한 역할을 벗어난 사람을 보듯 조심스럽게 곁눈질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는 이미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다. 전 그냥 엄마를 위한 것뿐이에요. 그는 돌아서서 나갔다. 문은 거의 소리 없이 닫혔다. 나는 창틀 그림자가 책상 위로 기어와 다이어리 아래에 자처럼 눕기까지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태환 오빠는 내게 재산만 남긴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내가 아들에 대해서도 내 자신의 힘에 대해서도 스스로를 속이지 않도록 지지대와 경고, 그리고 시간과 증거를 남겨주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만 맴돌았다. 이 사실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농장을 지키면서 서준과의 마지막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을까? 태블릿 화면에서 아이콘이 깜박였다. 보안 시스템 로그인, 암호 입력 시도 감지. 시간, 심야, 위치, 암호가 걸린 사무실 문. 나는 기록을 보고 내일 윤 실장님이 필요할 것이며 어쩌면 최 변호사가 준 봉투를 생각보다 일찍 열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침은 최 변호사와의 만남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약속한 대로 정확히 9시에 도착했다. 겨드랑이에는 서류 폴더를 끼고 사람을 압박하는 대신 차분하게 만드는 특유의 평온함을 지닌 채였다. 우리는 내 서재의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눈이 부시지 않게 커튼을 살짝 쳤다. 김서희 여사님, 재정 관련 간단한 보고입니다. 그가 출력물을 펼쳤다. 보안 시스템이 어젯밤 승인되지 않은 기기에서 업무용 계좌로의 접속 시도를 기록했습니다. 성공했나요? 아니요. 그가 고개를 저었다. 보안 프로토콜이 강력합니다. 하지만 접속 시도 출처는 별채였습니다.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속이 꽉 죄어왔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최 변호사가 봉투를 꺼냈다. 어제 윤 실장님이 정기 점검을 하다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사진에는 환풍구 그릴 뒤에 교묘하게 숨겨진 장치가 보였다. 여사님 서재를 향한 도청 장치입니다. 분노가 비명 없이 차갑고 고요하게 차올랐다. 알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제게 어떤 선택지가 있죠? 최 변호사는 강경한 고발 조치부터 조용한 법적 증거 확보까지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가 말하는 동안 내 안에서는 분노가 아닌 질서에 대한 단순한 계획이 세워졌다. 제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고 싶습니다. 보고가 끝났을 때 내가 말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군요. 제가 일을 정리한다고 해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태환재단과 미팅을 잡아주세요.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디에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지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청되지 않는 방이 필요합니다. 강태환 회장님의 비공개 회의실이 있습니다. 윤 실장님이 준비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서준을 텐마루에서 아침 식사를 하자고 불렀다. 그는 마치 이미 무언가를 얻은 사람처럼 만족스러운 얼굴로 나타났다. 내 말이 맞아. 내가 그에게 커피를 따라주며 시작했다. 내가 배워야 할 게 많아. 그래서 내일 재단에 같이 가려고 해. 자선 사업 쪽도 한번 보렴. 그의 눈에는 기쁨이 더해지지 않았다. 어머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내 유언장도 새로 작성 중이야. 최 변호사님이 이미 초안을 작업하고 계셔. 그 말에 그는 즉시 활기를 띠었다. 현명한 결정이세요. 제가 아는 사람들을 추천해 드릴 수 있는데 고맙지만 내가 부드럽게 말을 끊었다. 그건 최 변호사님이 맡아서 할 거야. 초안은 내일 같이 보자. 재단은 안동 시내 중심가의 소박한 건물에 자리 잡고 있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깨끗하고 실용적이었다. 한지수 이사장이 우리를 맞았다. 키가 작고 숫자 너머를 보는 듯한 예리한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서희 여사님. 오래전부터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회의실로 들어갔다. 8명의 이사들이 앉아 있었다. 벽에는 재단의 활동 방향을 보여주는 패널들이 걸려 있었다. 식료품 지원, 장학금, 지역 병원 후원, 환경보호 프로젝트, 연간 약 20억 원의 예산, 8% 미만의 행정 비용, 투명한 보고서. 인상적이네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특히 긴급 식량 지원 프로젝트가 중요합니다. 이사 중 한 명이 덧붙였다. 매달 3, 0가구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준이 안절부절 못했다. 물론 다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투자 수익은 어디서 나옵니까? 자본을 제대로 운용하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텐데요. 짧지만 팽팽한 침묵이 흘렀다. 수익은 한 이사장이 차분하게 말했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의 인생에서 나옵니다. 퍼센트가 아니고요. 제 말은 서준이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려 했다. 금융 전략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들으면서 내 아들에게 자선 사업의 가치를 말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재단 예산을 늘리고 싶습니다. 보고가 끝났을 때 내가 말했다. 그리고 특히 식량 안보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싶어요. 하지만 제게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나는 어젯밤부터 머릿속에서 맴돌던 계획을 설명했다. 우리 농장 부지 가장자리에 교육농업센터를 세우는 겁니다. 몇 개의 교실, 시범농지, 작은 가공시설을 갖추고 저소득층 가정의 사람들이 재배와 가공 기술을 배워 자격증을 따고 일자리를 얻도록 하는 거죠. 거기서 생산된 농산물은 학교와 사회복지시설로 보내고요. 방 안에 스위치가 켜진 듯 사람들의 얼굴이 환해지고 구체적인 제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학교와의 파트너십, 인턴십,
부지 제공. 서준은 패널 너머 어딘가를 응시하며 침묵했다.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다. 엄청난 책임을 지셨네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재단은 새로운 비용이 발생할 거고 농장의 유동성은 줄어들겠죠. 농장은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도 벌 거야. 내가 대답했다. 태환 오빠도 매년 수익의 일부를 사람들을 위해 썼고 그러면서도 성장했어. 하지만 그건 그분의 결정이었죠. 어머니가 그걸 따라할 의무는 없어요. 말하지 않은 의미가 우리 사이에 떠 있었다. 그의 우선순위와 나의 우선순위. 저녁에 우리는 비공개 회의실에 모였다. 나, 최 변호사, 그리고 서준. 창문 없는 작은 방, 부드러운 조명, 무광 표면의 테이블. 초안입니다. 최 변호사가 폴더를 나눠주며 말했다.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곁눈질로 서준을 살폈다. 그는 자산 처분 항목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빠르고 차분하게 읽었다. 그의 손가락이 종이 가장자리를 움켜쥐었다. 재산의 50%를 태환재단에 기부한다. 그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채 소리내어 읽었다. 프로그램 확장과 농업센터 설립을 위해 나머지는 농장의 장기 운영 신탁과 개인 지정 상속으로 최 변호사가 확인했다. 서준은 개인 지정 상속 페이지로 넘겨 자신의 이름을 찾고는 내용을 자세히 읽기 전까지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조건부 상속. 그가 쉰 목소리로 되뇌었다. 농장 업무에 대한 입증된 참여와 자선 활동 지원을 조건으로 지급. 결정은 독립위원회에서. 이건 지나치게 복잡해요. 엄마, 가족이 상속받으려고 시험을 치러야 하나요? 그럼 자기가 벌지 않은 돈을 받을 자격은 무엇으로 증명하지? 내가 조용히 물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최 변호사는 긴장을 감지하고 부드럽게 폴더를 닫았다. 이렇게 하죠. 각자 검토하시고 질문을 표시해 두셨다가 내일 다시 모이는 걸로. 우리는 좁은 복도로 나왔다. 서준은 말없이 폴더를 겨드랑이에 끼고 거의 뛰다시피 출구로 향했다. 최 변호사가 반걸음 뒤에 멈춰섰다. 힘든 하루였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방향을 제대로 잡고 계십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밖은 이미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흙먼지와 폭풍의 냄새가 났다. 본체 툇마루에서는 바람이 차양을 흔들었다. 보안 태블릿에서 조용히 알림이 울렸다. 새로운 알림, 접근 시도. 사무구역, 늦은 저녁. 나는 화면을 보고 내일의 대화가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일찍 시작될 수도 있음을 깨달았다. 폭풍우는 저녁 무렵에 닥쳤다. 처음에는 하늘이 팽팽해지더니 바람이 풀밭 위로 줄무늬를 그리며 불었고 자정이 되자 문을 두드리는 마른 소리가 들렸다. 서희 씨. 직책 없이 조용히 부르는 윤 실장의 목소리였다.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안실에는 모니터들이 녹색 사각형의 카메라 화면을 비추고 있었다. 그중 하나에서 서준이 바로 그 사무실의 코드 잠금 장치 앞에 서 있었다. 적고 화가 난 채 손가락이 버튼 위를 빠르게 움직였지만 패널의 램프는 고집스럽게 빨간불만 깜박였다. 아직 막지는 마세요. 심장이 뛰었지만 나는 말했다. 옆에 있어주세요. 내가 그에게 나갔을 때 비는 벽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현관의 불빛이 젖은 마당을 베어냈고 젖은 자갈길은 유리처럼 빛났다. 뭘 찾고 있니? 나는 물소리를 뚫고 소리쳤다. 그는 움찔하며 돌아보고 젖은 눈썹을 손바닥으로 닦으며 웃으려고 애썼다. 시스템이 충격을 잘 견디나 확인하는 거예요. 폭풍우는 훌륭한 스트레스 테스트죠. 자정의 암호를 맞춰보면서 말이지. 그의 가면은 젖은 붕대가 얼굴에서 미끄러지듯 벗겨졌다.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해졌다. 날 감시하는 거예요? 나는 태환 오빠의 방식을 따를 뿐이야. 여긴 모든 게 보안 구역이지. 질문은 간단해. 서준아. 거기가 왜 필요하니? 그는 숨을 참고 있기라도 한 듯 내쉬었다. 내가 직접 숫자를 보고 싶으니까. 오늘 엄마는 재단이니 교육농장이니 판을 벌였잖아요. 내일은 또 다른 데 서명할지 모르고. 그럼 뒷수습은 내 몫이 될 테니까. 통제가 필요해요. 무엇에 대한 통제? 내 삶? 내 결정? 나는 비를 쏘아보았다. 비는 말보다 더 빽빽하게 느껴졌다.
적어도 지금은 진실을 말해봐. 짧은 침묵 끝에 그는 진실을 택했다. 하지만 궁지에 몰렸을 때 선택하는 종류의 진실이었다. 나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엄마가 정상적인 사람이라서 재산을 자선 사업에 쏟아붓지 않을 거라는 전제하에 내가 그들을 이 사업에 끌어들여 주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제주도에 빈손으로 돌아갈 순 없어요. 약속, 사람들이라는 단어에서는 빚과 이자의 냄새가 났다. 얼마나? 내가 물었다. 그는 링 위에서처럼 자세를 바꿨다. 감상에 젖을 여유가 없을 만큼 충분히. 나는 차가운 비가 관자놀이를 타고 흐르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이고 차분하게 말했다.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농장을 넘기거나 계좌 접근 권한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네가 숨 돌리고 여기에 손대지 않을 만큼만 빚을 갚도록 도와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가 무슨 일에 휘말렸는지 솔직하게 말하고 관계를 원한다면 조언자나 조종자가 아니라 어머니와 아들로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착한 아들을 돈으로 사겠다는 거네요. 그가 비웃었다. 아니, 엄마. 난 그런 걸 바라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럼 협박하지도, 밤중에 사무실에 억지로 들어가려고 하지도 마. 나도 똑같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알아도, 최 변호사님께는 태환 오빠가 의뢰한 조사보고서가 있어. 네가 제주도에서 저지른 모든 일이 거기에 담겨 있지. 그 서류는 그분만 갖고 있는 게 아니야. 네가 권리를 주장하며 상속에 손대기 시작하면 나는 내 관대함의 일시정지 버튼을 누를 거야. 서준이 굳어졌다. 허풍이죠? 아니. 내가 대답했다. 내 아버지는 내게 실리를 가르쳤고 내 오빠는 내게 방어를 가르쳤지. 우리는 폭우 속에 서 있었다. 번개가 하늘을 갈랐다. 그 밝은 순간 나는 그의 얼굴을 보았다. 지치고 화나고 히스테리나 눈물 없이 처음으로 안 돼라는 말을 들은 어른의 얼굴. 그는 시선을 돌렸다. 엄마, 변했어요. 그래. 내가 말했다. 그리고 그게 더 나은 쪽으로 변한 거야. 그는 돌아서서 별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다. 돌아보지 않았다. 차양 아래 그림자처럼 서 있던 윤 실장은 서준 뒤로 문이 닫히고 나서야 어둠 속에서 나왔다. 다 보셨어요? 내가 물었다. 충분히요. 그가 대답했다. 카메라도요. 원하시면 오늘 밤 옆에 있겠습니다. 있어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폭풍우가 길어질 것 같네요. 아침에 별채는 비어 있었다. 여행 가방은 사라졌고 침대는 아무도 눕지 않은 것처럼 반듯했다. 옷걸이에도 아무것도 없었다. 윤 실장이 녹화 영상을 보여주었다. 새벽 4시 40분. 그는 걸어서 정문을 나섰고 15분 후 대로에서 지나가는 차를 얻어 탔다. 전화는 침묵했다. 정오 무렵 최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공항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제주행 아침 비행기에 탑승한 기록이 있습니다. 계속 추적할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차분하게 나왔는지 나 자신도 놀랐다. 그 애가 선택한 거니까요. 나는 전화를 끊고 서재로 돌아와 오랫동안 고요 속에 앉아 있었다. 어디선가 벽 속에서 차가운 공기가 딸깍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동정심이야말로 오랫동안 나를 방해했던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 나는 차를 끄리고 창문을 열었다. 젖은 흙과 뱀풀 냄새가 났다. 최 변호사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최종안을 준비해주세요. 재단은 계획대로, 농업센터는 시작합니다. 그리고 윤 실장에게는 보안을 강화하라고 썼다. 접근은 명단에 있는 사람만 가능. 윤 실장님, 그 봉투 좀 가져다 주세요.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는 5분도 채 안 되어 노크했다. 나는 내 이름이 적힌 두툼한 봉투를 받아 책상 위에 놓고 왠지 바로 뜯지 않았다. 그저 가장자리를 봉합선처럼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밖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다. 마당으로 재단차가 들어왔다. 농업센터 부지 모형을 싣고 온 것이었다. 나는 봉투와 창문, 그리고 젖은 마당을 번갈아 보며 생각했다. 일이 먼저고 편지는? 편지는 기다릴 수 있어. 나는 사람들에게로 나갔다. 그 순간 집 깊은 곳에서 보안 태블릿이 짧게 울렸다. 새로운 알림,
오래된 기기에서 시스템의 로그인 시도. 밤사이에 차단된 기기. 나는 돌아보며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윤 실장에게 말했다. 나중에 해결하죠. 지금은 건설이 먼저예요. 그럼에도 목구멍 깊은 곳 어딘가에 불안을 떨치지 못하게 하는 질문이 남아 있었다. 만약 그가 돌아온다면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까? 그리고 내게 도움과 습관적인 구제를 혼동하지 않을 힘이 충분할까? 답은 없었고, 그래서 다음 천둥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3개월은 농촌의 일이 그렇듯 불필요한 말 없이 일정에 따라 쏜살같이 지나갔다. 그리고 매일이 새로운 무언가를 가져다 주었다. 나는 더 이상 농장의 규모에 놀라거나 건물과 서류 이름에 헷갈리지 않았다. 숫자를 보는 눈도 달라졌다. 아침에 오 소장이 북쪽 구역에 대한 견적서를 가져왔다. 서희 씨 관계시설을 바꿔야 합니다. 낡은 라인이 수확량을 갉아먹고 있어요. 계산해보니 8천만 원 조금 넘게 듭니다. 3개월 전이라면 나는 숨을 헐떡였을 것이다. 이제는 그저 자리에 앉아 계산서를 훑어보고 물 소비량과 투자 회수 기간을 물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진행합시다. 물 아끼려다 더 큰 걸 잃겠어요. 오 소장이 짧게 미소 지었다. 태환 회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오후에 우리는 밭 동쪽 끝으로 갔다. 황무지였던 땅에는 이미 말뚝이 밝히고 줄이 쳐져 있었다. 교육농업센터 1단계, 교실 2개, 시범 텃밭, 작은 1차 가공 공장. 비 온 뒤의 땅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부지에서는 인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그 옆에는 재단 이사진, 지역 공무원, 기자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래의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모여 있었다. 10대 고등학생부터 조심스러운 희망을 눈에 담은 노인들까지. 한지수 이사장이 임시 연단 옆에서 나를 맞았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와서 무서워하기엔 늦었죠. 그녀가 속삭였고 나는 갑자기 졸업식 앞에 담임 선생님이 된 기분이었다. 다만 이제 교실은 지역 전체였다. 나는 원고 없이 내가 어떻게 이곳에 왔고 얼마나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워했으며 돈이 사람을 위해 쓰일 때 비로소 도구가 된다는 것을 어떻게 깨달았는지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우리가 어떻게 작물을 키우고 가공하고 서류를 처리하고 직업을 얻게 될 것이며 그 생산물이 학교와 사회복지시설로 갈 것인지에 대해 사람들은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어떤 이들은 미소 지었다. 나는 그들의 얼굴에서 언젠가 아이들을 화학과 생물학으로 이끌었던 바로 그것, 어깨를 펴게 하는 흥미를 발견했다. 인파 가장자리에는 제복을 입지 않은 남자가 서 있었다. 모자도 없이 연기하지 않는 특유의 차분함을 지닌 채 행사가 끝난 후 그가 다가와 모자를 벗었다. 정재익입니다. 지역 경찰서장입니다. 강태환 회장님과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몇 번 뵈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기뻤다. 경찰서장이라는 단어가 두려움이 아닌 든든함으로 다가오는 드문 경우였다. 좋은 일을 시작하셨군요. 그가 부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중 일부가 벌금 대신 이곳으로 오게 되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기회를 주는 것이 벌금보다 낫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덧붙였다. 태환 회장님께서 당신을 존경하며 이야기하셨습니다. 당신의 학교 이야기들, 아이들과 프로젝트를 했던 일, 시에서 상을 받았던 일까지 다 지켜보셨죠. 감상적인 분은 아니었지만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목이 메었다. 나는 감추기 위해 미소 지었다. 살아계실 때 더 잘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나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다. 이미 알아가고 계십니다. 그가 담담하게 말했다. 당신이 이어가는 것을 통해서요. 사람들과의 만남, 사진 촬영, 짧은 인터뷰가 끝난 후 나는 집으로 돌아와 마치 실에 이끌리듯 서재에서 그 가죽 다이어리를 펼쳤다. 이제는 서준에 대한 페이지가 아닌 나에 대한 페이지를 찾았다. 그리고 천천히 손가락으로 글자를 따라가며 읽었다. 서희가 또 지역상을 받았다. 팡파르 없이 조용히, 꼭 어머니처럼 비단 아래 강철을 숨기고 있다. 조금 아래 이혼 후 날짜의 기록. 전 남편이 아들 주변에서 계속 물을 흐린다. 화가 치민다. 내가 끼어들면 더 나빠질 것이다.
서희의 강인함을 믿을 수밖에. 그리고 아주 최근의 기록. 유언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그녀에게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돈에 그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뜻을 이해할까? 시간이 알려주겠지. 서희는 진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니까. 나는 노트를 덮고 그 위에 손바닥을 얹은 채 마당의 소음이 나를 현실로 돌려놓을 때까지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저녁에 우리는 다시 부지로 가서 씨앗과 도구를 날랐다. 전문대 학생들이 텃밭 구획을 나누는 것을 도왔다. 해가 숲 너머로 지고 있었고 빛은 부드럽고 황금빛이었다. 이 모든 분주함, 양동이, 줄자, 웃음소리가 문득 단순한 생각으로 모아졌다. 나는 제자리에 있다. 나는 감독관도 임시주인도 아니다. 나는 이곳 사람이고 이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 집은 고요함과 가칠한 나무 냄새로 나를 맞았다. 아침에 목수들이 삐걱거리던 문을 고쳐주었다. 텐마루에서 나는 허브차를 나와 오 소장의 컵에 따랐다. 그녀는 잠깐 들렀다가 구매건을 논의하느라 30분이나 머물렀다. 그녀가 떠난 후 나는 홀로 남아 저녁이 목초지 위로 퍼져나가는 소리, 드문 차가 도로 위에서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두려움이 물러간 것은 삶이 쉬워져서가 아니라 의미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했다. 테이블 위에 전화기가 마치 망설이는 것처럼 짧게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 제주도 지역 코드였다. 얘기 좀 해야 해. 복잡해. PSE. 나는 이 5단어를 보며 가슴속에서 그 오래된 감정, 달려가서 어깨를 내주고 구해주고 싶은 욕구가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손이 이미 번호를 누르려 했지만 나는 멈추고 전화기를 화면이 아래로 가게 뒤집었다. 담요를 끌어당겼다. 내일. 나는 나 자신에게 들려주기 위해 소리내어 말했다. 밤에는 안 돼. 목초지 위로 첫 별들이 떠올랐다. 어두운 천에 달린 단추처럼 드물고 컸다. 나는 텐마루 불을 꺼서 별이 더 밝게 보이도록 했다. 그리고 나서야 희미한 깜박임을 알아차렸다. 보안 태블릿에 새로운 줄이 떴다. 원격 접속 시도. 거부됨. 출처 불명. 나는 태블릿을 들고 접속 시도 시간을 확인하고 아침에 윤 실장님이 필요할 것이며 어쩌면 내가 미뤄두었던 바로 그 봉투도 필요할지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첫 수학의 날은 따뜻하고 분주했다. 아침부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 분명했지만 졸업반 학생들 앞에서의 수업처럼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렸다. 교육농업센터 부지는 활기가 넘쳤다. 텃밭은 이슬에 반짝였고 그늘에는 상자들이 놓여 있었으며 전문대 학생들은 물뿌리개를 나르며 웃었다. 나는 예전에 쉬는 시간에 시끄러운 교실을 한눈에 잠재웠던 것을 떠올렸다. 한지수 이사장이 임시연단에서 내게 손을 흔들었다. 김서희 여사님, 지역 방송국이 벌써 와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에 답해주시고 시작하죠. 나는 내가 아는 한 가장 소박하게 대답했다. 돈은 도구이며 그것으로 사람들을 먹이고 가르치고 기술을 줄 수 있지. 금고에 넣어둘 수 없다고. 생산물이 어떻게 학교와 사회복지시설로 가고 사람들이 자격증과 일자리를 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사람들은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의 눈에는 내가 언젠가 아이들을 과학으로 이끌었던 바로 그 흥미가 떠올랐다. 한쪽 구석에 제복이 아닌 청바지와 작업 셔츠 차림에 정재익 서장님이 보였다. 그는 마치 늘 하던 일인 양상자 나르는 것을 돕고 있었다. 인터뷰가 끝난 후 그가 다가와 모자를 벗었다. 일이 잘 풀렸네요. 우리 애들 중 몇몇이 벌금 대신 배우러 오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텃밭이 진술서보다 낫습니다. 그러고는 사람들을 보며 조용히 덧붙였다. 태완 회장님께서 당신을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당신의 학교 이야기를 다 지켜보셨죠. 감정을 말하는 데는 서툰 분이셨지만요. 나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고개만 끄덕였다. 정오 무렵에는 모두 함께 점심을 먹었다. 나무 아래 긴 테이블, 우리가 직접 키운 채소로 만든 샐러드, 소박하지만 맛있는 음식, 그리고 사료값부터 학교 텃밭, 외로움이 아닌 서로의 어깨가 있다면 인생을 얼마나 빨리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나는 거의 먹지 않고 주로 사람들의 정겹고 익숙한 억양을 들었다. 오 소장은 바로 다가오지 않았다. 부지 가장자리에 서 있다가 내가 자리를 뜨기를 기다렸다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말했다. 서희 씨, 상황이 생겼습니다. 윤 실장님이 조심스럽게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서준 씨가 왔습니다. 상태가 안 좋아 보입니다. 급히 당신을 만나야 한다고 합니다. 나는 속이 한꺼번에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가봅시다. 내가 말했다. 귓가로 들은 정재익 서장님이 제안했다.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멀리 떨어져 있겠습니다. 같이 있어 주세요. 내가 대답했다. 처음 몇 분간은 다른 귀가 방해되지 않을 겁니다. 서재에서 그는 마치 의자가 뜨거운 것처럼 앉아 있었다. 뺨은 움푹 패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졌으며 옷은 구겨지고 손은 떨렸다. 길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모든 것 때문인지 엄마. 목소리가 갈라졌다. 단둘이 얘기해야 해요. 정재익 서장님입니다. 내가 차분하게 소개했다. 이 집의 친구분이니 당분간 계실 겁니다. 무슨 일이죠? 그는 어깨를 으쓱했지만 흥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눈이 방안을 훑다가 금고와 서류 폴더에 머물렀다가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저 완전히 걸렸어요. 제주도에 부동산 프로젝트를 하던 그룹이 있었는데 그는 말을 더듬으며 단어를 골랐다. 이제 수사가 시작됐어요. 자산 평가 사기. 남의 돈 문제로요. 서류상으로는 제가 고객 응대 담당이었어요. 즉, 고객들이 기억하는 얼굴이라는 뜻이군요. 정 서장님이 건조하게 확인했다. 서준이 얼굴을 찡그렸다. 제가 주동자는 아니에요. 저는 이용당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책임져야 할 수도 있어요. 저 살 곳도 없고 변호사도 필요해요. 그리고 당분간 머물 곳도요. 미안하다는 말도 내가 틀렸다는 말도 없었다. 오직 필요하고 그래야만 한다는 말뿐. 나는 더 가까이 앉아 그가 즉시 이용할 연민 없는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다. 숙소는 별채에서 변호사는 현금이나 직접 전달이 아니라 최 변호사님이 관리하는 특별 계좌를 통해서 심리 상담도 받아야 하고 재정 규율과 완전한 정직함도 농장에 손대려는 시도가 한 번이라도 더 있으면 대화는 끝이야. 그러니까 조건을 거시겠다는 거네요. 그가 비웃었지만 미소는 일그러졌다. 좋아요. 이게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티켓이라면 그렇게 하죠. 이건 티켓이 아니야, 서준아. 내가 말했다. 이건 경계선이고 책임이야.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어딘가 내면에서 서명이라도 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머물 곳은 고마워요. 그가 말했다. 나머지는 두고 보죠. 두고 보는 게 아니라 하는 거야. 내가 바로잡았다. 그리고 돈이나 사업에 대한 대화는 단둘이 하지 않아. 반드시 증인이 있을 때만. 그는 한숨을 쉬고 일어나 마지막으로 책장을 훑어보고 문으로 나갔다. 나와 정 서장님은 말없이 윤 실장님을 기다렸다. 그가 잠시 들여다보고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별채로 안내하겠습니다. 초소는 더 가까이 배치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나는 책상 끝에 주저앉았다. 사건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려야 했던 선택에 대한 피로가 몰려오는 것을 느꼈다. 힘드시죠? 정 서장님이 동정적인 어조 없이 그저 인간적으로 물었다. 쉽지 않네요. 나는 인정했다. 하지만 이제는 적어도 경계선이 보여요. 돕는다는 게 눈을 감고 모든 것을 다시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어떻게든 구해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 밖에서는 밤의 서늘함이 느껴졌다. 창밖으로 별채에 불이 켜지고 서준의 그림자가 커튼 위를 지나가고 윤 실장님이 문가에서 잠시 머물다 확인하고 순찰을 떠나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서서 아들에게로 돌아가는 길이 만약 존재한다면 그것이 빠르거나 직선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 내게는 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로 걷는다면 그 옆에서 함께 걸어갈 힘이 있다는 것을. 테이블 위에 전화기가 짧게 깜박였다. 최 변호사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변호사들이 준비되었습니다. 내일 아침 위임장 처리하겠습니다. 나는 답장을 보내고 수화기를 내려놓고 막 불을 끄려는데 보안 태블릿에 빨간 줄이 번쩍였다. 접근 시도, 별채, 네트워크, 조치,
차단. 숨을 쉬거나 윤 실장님을 부를 틈도 없이 서재 문가에 그가 소리 없이 나타났다. 창백하고 손에는 검은 케이스를 든 채 서희 씨. 이걸 지금 바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윤 실장님은 나를 관제실로 데려갔다. 균일한 조명 아래 화면들이 깜박였다. 한 화면에서 빨간 줄이 집요하게 깜박였다. 별채, 접근 시도, 네트워크, 차단. 그가 테이블 위에 검은 케이스를 놓고 열었다. 안에는 작은 라우터, 전선, 그리고 끝에 절연 테이프가 감긴 USB가 깔끔하게 놓여 있었다. 침대 밑에서 수거했습니다. 그가 짧게 말했다. 손님 자격으로 우리 네트워크에 접속했습니다. 로그는 확보했습니다. 우리는 셋이 함께 갔다. 윤 실장님이 앞장서고 정 서장님의 발걸음이 뒤따랐다. 별채 문 앞에서 윤 실장님이 노크하고는 자신의 열쇠로 직접 열었다. 서준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어제처럼 말랐지만 이제는 예의를 차리려는 시도 없이 시선이 곱고 날카로웠다. 이게 뭐니? 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물었다. 네트워크는 왜 뚫으려고 한 거야?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매일 확인 좀 하려고요. 당신들이, 그는 본체를 가리켰다. 나에 대해 뭘 모으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거짓말하는 건 아닌지. 거짓말이 아니라고? 정 서장님이 반말로 바꾸지 않고 차분하게 확인했다. 시도 시간이 금융관리 시스템 접속 차단 시간과 일치하는데 서준이 눈을 내리깔고 주먹을 쥐었다. 당신 계좌에 뭐가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가 짠했다. 당신이 그럴 능력이 있는지 알아야 했으니까. 능력은 있어. 내가 말을 끊었다. 하지만 내 조건대로는 안 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모든 접근은 최 변호사님을 통해서 보고 체계하에서만 가능해. 나머지는 전부 위반이야. 윤 실장님이 압수조서를 작성했다. 정 서장님은 반복될 경우 가족적인 방식이나 암시 없이 불법 접근에 관한 법조항에 따라 고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준은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서명했다. 그 순간 나는 오랫동안 처음으로 상황을 무마하거나 취소하고 싶은 습관적인 충동을 느끼지 않았다. 그저 옆에 서서 선을 지켰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아침에 최 변호사님과 심리 상담사에게 가. 나는 불필요한 설명의 실타래를 끊기 위해 먼저 나왔다. 그 후 길고 추한 과정이 시작되었다. 제주도 사건에 대한 수사는 속도를 냈고 최 변호사 측 변호사들은 전문가들을 투입했다. 서준은 증언하고 플리바겐에 동의했다. 일부 인정, 협조, 벌금, 그리고 몇 년간 사전 승인 없는 모든 금융 거래 금지. 그는 투덜거리고 침묵에 잠기고 수동적인 분노로 폭발했다가 우리가 합의한 주 2회 상담으로 돌아왔다. 이것은 친밀함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시에 긁히면서도 나아가는 덤불 속 오솔길이었다. 나는 문을 쾅 닫지도 그가 그냥 돈을 달라고 할 때 안아주지도 않았다. 합의서에 명시된 금액만 정확히 이체했고 매번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도움은 조건 없음을 의미하지 않아. 그동안 재단은 자체적인 삶을 살았다. 그것이 아마 나를 구원하고 마치 아이들이 나를 따르기 시작한 것을 깨달았을 때의 수업처럼 나를 깨웠다. 교육농업센터는 첫 시즌을 마쳤다. 직업 전문학교를 막 졸업한 청년. 이웃 마을에서 온 아주머니. 평생 자신을 위해 텃밭을 가꿔온 할아버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왔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작은 팀을 이끌 능력이 있다는 것이 갑자기 드러났다. 우리는 학교 식당과 병원에 채소를 납품하고 장터에 나가고 교재를 만들었다. 그때마다 나는 단순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부나 지위가 아니라 땅에서 자라나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일. 정 서장님과는 더 자주 만났다. 부지에서, 재단 이사회에서 또는 디젤과 풀 냄새가 나는 농기계 정비소에서 업무상의 차 한 잔을 마시면서 그는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도 참견하지도 않았다. 그저 한숨 소리 없는 담담한 사람이 필요할 때 곁에 있어 주었다. 어느 날 나는 그의 침묵 또한 버팀목이며 그에 대한 내 감사는 어떤 확정적인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이미 들리고 있었다. 1년이 지났다. 최 변호사님이 처음 내 앞에 서류를 펼쳐놓고 이제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말한 날로부터 정확히 12개월.
그가 서류 폴더와 함께 두툼한 흰 봉투를 들고 왔다. 태환 오빠의 필체로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지침은 간단했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말했다. 1년 후에 전해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봉투를 열어 서류가 아니라 내가 항상 그리워했던 바로 그 편지처럼 천천히 읽었다. 넌 해낼 거야, 서희야. 나는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돈이 해치지 않을 사람을 선택했어. 내 방식대로 해. 실수하면 바로잡으면 돼. 중요한 건 주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거야. 나는 편지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집이 숨쉬고 현관의 시계조차 부드럽게 똑딱거리는 깊은 밤처럼 마음이 고요해졌다. 저녁에는 농업센터 수료식이 있었다. 60개의 수료증, 소박한 무대, 나무 벤치, 벽에는 봄의 텃밭, 여름의 첫 수확 상자, 트랙터 앞에서 찍은 웃는 얼굴 등 우리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나는 주빈석이 아닌 뒤쪽에 서서 언젠가 내 10학년 학생들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사람들을 보았다. 그리고 1년 전 누군가 이 장면을 보여주었다면 믿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옆에 어느새 정 서장님이 다가와 무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일에 자식들이 참 많군요. 제 일이 아니라 내가 바로잡았다. 우리 일이죠. 수료식이 끝난 후 서준이 다가왔다. 예전처럼 앞장서서가 아니라 눈빛으로 괜찮은지 묻는 듯 조심스럽게. 그는 달라 보였다. 면도를 하고 몸가짐이 단정해졌으며 더 조용히 말했다. 상담사 선생님이 제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적어도 한 번은 보라고 하셨어요. 그는 어색함을 감추지 않고 말했다. 그리고 금융교육 담당자와 이야기해보라고요. 그쪽에서 강사를 찾고 있다던데요. 선생님 표현대로라면 아주 짧은 목줄을 단 강사요. 정말 아주 짧은 목줄이지. 내가 말했고 우리는 처음으로 이빨 사이에 낀 쇠붙이 없이 미소 지었다. 이해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현금 직접 지급 금지, 계좌 접근 금지. 그저 함정이 어디 있는지 설명하는 것뿐. 어쩌면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쪽을 바라본다면요. 한 이사장님과 이야기해볼게. 내가 대답했다. 규칙은 엄격할 거야. 저한테는 엄격한 게 필요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잠시 후 덧붙였다. 그리고 엄마. 그 폭풍우 치던 밤. 미안했어요.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도요. 잊어달라고 하진 않을게요. 그냥 인정할 뿐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행복한 결말도 박수 속의 포옹도 아니었다. 인정 후에야 비로소 일이 시작되는 곳을 향한 작지만 인간적인 한 걸음이었다. 밤의 툇마루는 서늘했다. 집안의 불빛이 바닥 판자 위에 황금빛 사각형을 그렸다. 헛간 뒤로는 경비원과 야간 근무조의 드문 불빛이 깜박였다. 멀리서 소떼가 울었고 이 소박한 농촌의 음악이 나를 잔잔하게 데워주었다. 나는 아마 1년 만에 처음으로 내 삶을 남의 유언이 아닌 내 선택으로 생각할 여유를 가졌다. 구원자가 아니라 경계를 설정하고 자기 일을 하는 사람. 변명하거나 소리치지 않고 조용히 항로를 지키는 사람. 나는 잠시 혼자 남았다. 정 서장님은 서류를 집 안으로 옮겼고 오 소장은 표지판 상자를 가져갔다. 윤 실장님은 순찰을 떠나며 문가에서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갑자기 나, 학교 선생님이었던 내가 칠판에 분필로 써도 부끄럽지 않을 단순한 교훈이 명확하게 떠올랐다. 돈은 가치의 척도가 아니라 수단이다. 그리고 사랑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고 상대방을 그의 추락을 연장시킬 뿐인 약속으로 속이지 않기 위해 제때 예와 아니오를 말할 줄 아는 능력이다. 집 안위층에 불이 켜지고 부엌에서 짧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우리 식구들이 내일 쓸 찻주전자와 보온병을 챙기고 있었다. 누군가는 모종에 대해 다투고 누군가는 헛간으로 널빤지를 나르자고 외쳤다. 나는 별채 창문을 보았다. 그곳에도 불이 켜져 있었다. 나는 그 불이 앞으로 몇 번이나 꺼지고 켜질지, 얼마나 많은 퇴보와 짜증이 있을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내게는 도움과 구제를, 그리고 상속과 삶을 혼동하지 않을 힘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 나는 툇마루 램프를 껐다. 별들이 조금 더 밝아졌고 나는 장엄한 말 없이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다.
내일 다시 결정과 사람과 땅과 일이 있을 그곳, 그리고 나의 새로운 삶이 이미 오래전부터 제 갈 길을 가고 있는 그곳으로.